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자와의 대화, 이제 3부, 죄송합니다. 3회차 저자의 대화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모포대학교에 계시는, 국립모포대학교에 계시는 강영구 선생님 모시고, 라이언바흐의 경험과 예측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저자와의 대화에서 이제 그 저자를 모시고 했지만, 이번에는 저자 대리, 이제 지금 이제 그 돌아가신 이제 라이언바 선생님의 책을 번역하신 강은구 선생님을 일종의 저자 대리로 모셔가지고 강은구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책을 이제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포대학교 강은구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립목포대학교에서 과학기술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양학부 강영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강은구 선생님은 저랑 또 같이 같이 공부한 적도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모시게 된 걸 되게 이제 반가운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역자 소개를 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저자 대리와의 대화고요. 이제 책은 이제 그 라이엔바흐라는 이제 독일의 철학자, 20세기 초중반에 활약했던 독일 철학자 라이엔바흐의 경험과 예측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계시는 이제 저자 대리로서 강용 선생님을 모셨어요. 예. 지금 저희가 오늘 볼 책은 이제 경험과 예측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지식을 만든 지식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이 심플하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좀 요 책입니다. 요 책이고요. 예, 보이시나? 네, 요 책이고요. 이제 꽤 이제 책이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그 뭐죠? 여러 가지 뭐 각주라든지 저자소개 포함해서 총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들이고 좀 꼼꼼히 읽어야 되는 책이긴 한데 또 이제 각각의 책마다 나름대로 이제 그 책의 각 부분마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준독립적인 주제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서 꼭 부담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다 생각 안 하시더라도 관심 있는 줄 찾아서 읽는 것도 또 괜찮은 뭐 독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어떤 저자 대리 또 역자이신 강영구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요. 지금 보시니까 사진이 좀 날카롭게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 만나보시면 되게 이제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예. 강훈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과 철학과 학사로 졸업하셨고요. 동대학 이제 자연과학대학에 있는 이제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논리 경험주의 철학적 해명이란 제목의 책인데요. 선생님께서 그 예전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라고 이제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제 행정원으로 일하시고 또 이제 국립대우학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철학과 강사도 하셨는데 현재는 국립모포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한국과학철학회 미래이사로 또 계십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볼 라이언바의 철학 관련해서 꽤 이제 많은 연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싱와의 철학 분야,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과학 철학 관련해 가지고도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고 다수의 논문을 쓰셨습니다. 또한 또 이제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셔가지고 많은 책도 번역하셨는데요. 오늘 볼 경험과 예측을 비롯해가지고 양자역학의 철학적 기초 이거 역시 또 라이언바의 책인데요. 이 포함해가지고 어, 그 라이언바의 어떤 책들을 번역하시기도 하셨고 그 외에도 어떤 일종의 뭐 사실 이게 교양서적이라고 하면 좀 난이도가 있는 책들이긴 한데 소위 과학 교양서적들 그다음 리스 몰린의 시간의 물리학 그다음에 그 리처드 뮬레 나우 시간의 물리학 같은 책들도 번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20세기 물리학과 관련된 철학적 논의들을 담긴 책들을 많이 번역하시고 또 연구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역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논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민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간단한 저자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라이언바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좀 이제 알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철저한 전문가인데요. 오래전부터 예. 라이언바를 아주, 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기도 하고, 학자로서도 존경하기도 해서 제가 확실하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좋습니다. 파일을 좀 공유를 할 텐데요. 예. 이제 공유하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강민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과학 철학을 시작한 계기가
라이언바의 저작을 읽고 시작했어요. 그쵸?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뭐랄까 저도 그렇고 우리 강민 선생님 굉장히 뜻깊은 학자입니다. 예. 음. 혹시 전체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스 라이엔바흐는 독일에서 출생한 과학 철학자입니다. 1891년에 태어나서 1953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1891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태인이셨고요. 개신교로 개종을 하신 상인이었고, 이제 어머니는 음악에 조예가 깊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바흐는 오남매 중에 셋째였는데 이 형제 자매들 중에서 공부는 제일 잘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체스 게임 같은 것도 잘해가지고 형한테 막 미움도 받고 이랬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기술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기술자라고 답했다고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1910년에는 슈투트가르트 공과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실제로 공대에 입학을 해서 공학 이론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공학은 내가 기술자가 되고 싶었지만은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그 다음 해에 공학에서 이론과학, 특히 이제 철학, 수학, 물리학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걸로 전공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대학 제도의 특성상 슈투트가르트 대학, 뭐 베를린 대학, 괴팅겐 대학, 민헨 대학 등 여러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철학과 수학, 물리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라이엔바흐의 박사학위 논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서 공부를 했다 이런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이제 철학자 에르스트 카시러가 있고요. 그다음에 막스 플랑크, 그다음에 아르놀트 조모펠트 이 두 사람은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수학자 다비트 힐베르트, 그다음에 철학자 에드먼트 후설,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 마지막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기록에 보면은 이론 물리학자 막스 보른으로부터도 공부를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철학, 수학, 물리학을 두루 공부하면서 이제 1915년 3월 정도에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가 되는데요. 이 박사학위 논문은 엘랑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도 교수는 두 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철학 교수, 그리고 한 사람은 수학 교수였는데 그 수학 교수가 에미 뇌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주제는 실제의 수학적 표상에서 확률의 개념, 뭐 이런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그게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어, 책입니다. 이 책. 이 책을 이제 프레데릭 에버하트와 클락 글리모가 번역하고 이제 주석을 단 책이 이제 출판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박사학위를 아인슈타인이 그 라이언바흐 받고요.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제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라이언바흐가 공학적으로 기술이 좀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통신부대에 1915년부터 1917년에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선에서 복무를 하다가 거기서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신부대에서의 어떤 경험을 살려가지고 베를린에 있는 통신회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1917년에서 한 1920년까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통신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또 물리학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그 당시에 1919년 정도에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아인슈타인이 뭐 최초로 일반 상대성 이론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세미나를 하게 되고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 한 4명인가 5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었고요. 그때 이제 정식 수강생은 아니고 청강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아인슈타인이랑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아인슈타인과의 친분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 세미나에 청강한 걸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라이언바흐가 박사학위 논문까지만 해도, 칸트적인 어떤 인식론을 가지고 현대과학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요. 근데 이제 요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아, 더 이상 칸트가 얘기했던, 선험적 종합, 신테틱 아프라이오리, 요 개념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약간 깨달음을 얻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다시 대학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쓰는데 그것이 이제 1920년에 출판된 상대성 이론과 선험적 지식입니다. 이제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런 표현도 있고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이 책을 읽어보고 코멘트도 했던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을 제출을 하고 슈투트가르트 공과대학에서 이제 1920년부터 1926년까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보면 공대에서 본인이 이제 그 통신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뭐 물리적 측정에 관한 강의라든지 무선 통신에 대한 강의라든지 상대성 이론에 대한 강의 이런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철학의 역사, 자연 철학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시기에 그 라이언바흐가 상대성 이론을 철학적으로 상세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학술 논문도 많이 투고하고 또 그 학자들 사이에서 인지도도 얻게 되는데요. 아마 그 이전에는 모리츠 슐릭이 상대성 이론의 철학적 분석에서는 대가로 이제 인정받다가 아마 요 시기에는 약간의 세대 교체? 이제 슐리크에서 이제 라이언바흐로 세대 교체가 되는 이런 시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요때 출판된 책으로 1924년 상대성 이론의 공리화 이제 요 책을 이제 출판하게 되면서 이제 확고하게 상대성 이론 철학의 전문가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26년에는 이제 막스 플랑크가 예전에 그 라이언바흐를 가르친 바도 있었고 또 아인슈타인과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또 아마 그때 전후로 슐리크가 빈 대학으로 갑니다. 빈 대학으로 이제 오스트리아로 가니까 많이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그 당시 슐리크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 상대성 이론의 철학의 전문가로 부각된 라이엔바흐를 아마 베를린 대학으로 초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네.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니까는 선생님께서도 이제 통신 특기 아니었나요? 군대에 계실 때. 예, 저도 통신장교로 예, 예.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라이언바흐 이제 어떤 네. 동질감이 좀 있는 예, 동질감, 예,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예. 동질감이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좀 넓은 면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통신에 대한 어떤 라인바의 어떤 경험들이 어떤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한 측정 관련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건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겠지만은 어떤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이제 가만히 들기도 하네요. 예, 중요한 관계가 예, 있었습니다. 그게 이를테면 이제 어떤가, 예, 우리가 상대성 이론 초기 역사 관련된 연구들에서 이를테면 이제 그 푸엔칼이라든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어떤 시공간 어떤 개념들의 어떤 형성 관련해가지고 그게 네, 아마 포인카레가 지리국이었나요? 그 아마 위도 경도 측정한 경도국이었던가 이제 있었던 네, 고 아인슈타인도 역시 특허국에서 그 뭐죠 이제 그 측정이라든지 어떤 시간 조율 관련된 특허들을 많이 다뤘다는 또 연구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라이엔바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음, 보면 이거 통신 어떤 특정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시간 조율 같은 네, 개념들이 어떤 상대성 이론에 관심과 연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뭐랄까 러프한 추측을 네. 좀 해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그 시기에서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예, 네. 실제로 그 라이언바흐가 1924년에 출판한 그 상대성 이론 공리화를 보면 예, 이게 상대성 이론의 공리 체계 공리들이 다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그러니까 빛 신호를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는 그런 것들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과정들로 다 공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무선 통신이랑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피츠버그 대학에 있는 그 사이언티픽 필로소피 아카이브에서 이제 라이언바흐를 보면 통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신호, 전자기파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도식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경험이 실제로 이 이론화에 거의 직접적으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철학적 문제 자체만을 그 탐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어떤 경험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서 어떤 네, 철학적인 어떤 메타적인 질문들을 끌어내면서 좀 철학적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네, 어떻게 보면 라인바흐 같은 경우는 뭐랄까 나름대로 네, 정말로 철학적 문제 자체만 처음부터 출발점을 삼지 않더라도 어떤 철학적인 어떤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네, 어떤 사례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예, 예. 예, 그래서 그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이 베를린 대학으로 이제 라이엔바흐를 데리고 오고 이제 베를린 대학에 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베를린 모임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리츠 슐리그는 빈으로 가서 빈 모임을 주도를 하고 이제 라이엔바흐는 베를린 모임을 주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1926년부터 1933년 정도까지 이 시기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에 1928년에는 라이언바흐가 자기가 이전까지 상대성 이론을 분석했던 내용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철학이라는 논리 경험주의 시공간 철학의 고전을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그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제는 과학 인식론의 분석 방법이 칸트가 얘기했던 이성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과학 지식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이건 이제 빈파 사람들과의 어떤 공통적인 주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언바흐가 주장했던 또 독특한 개념이 어, 학문적 혹은 과학적 철학이라는 내용인데요. 그게 이제 Wissenschaftliche Philosophie 혹은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Scientific Philosophy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지식을 분석해서 얻은 객관적인 결론이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철학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뭐 수학자, 물리학자, 뭐 생리학자, 심리학자 이런 여러 부류의 학자들이 모이는 경험주의 철학학회를 베를린에서 조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어떤 철학을 정합적 경험주의, coherent empiricism, 이런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힐베르트나 다수의 그 과학자들이, 막스 플랑크나 다수의 과학자들이 이 모임에 참여를 하고 활발하게 학제 간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양자역학이 등장했던 시기와도 겹치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철학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시간의 인과 이론도 발전시키고 또 이제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인해서 확률 개념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확률 이론에 대해서도 연구를 이렇게 한창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33년에 나치가 독일에 들어서면서 또 라이언바흐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 추방을 피해서 튀르키예 이스탄불 대학 철학과에 1933년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3년부터 1938년까지 철학과 학과장으로서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융합 세미나를 이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에르켄트 니스라는 학술지, 과학철학, 분석철학 학술지를 창간해가지고 카르납이랑 같이 편집자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튀르키예로 가서 이제 철학적 작업을 하는데 이 시기에 라이엔바흐 철학의 특징은 그 이전까지 진행했던 정밀과학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토대로 나름대로 새로운 인식론을 수립하는 과정, 그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때 확률론, 기호논리학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8년부터 1955년까지는 미국에 정착하는 시기고요. 미국에 정착하는 그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경험과 예측이라는 책을 최초로 영어로 조수를 해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UCLA,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 철학과에 부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철학과에 부임을 해서 다수의 제자를 배출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가 위슬리 세먼, 힐러리 퍼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양자역학의 철학, 1943년, 44년, 그리고 과학적 철학의 형성, The Rise of Scientific Philosophy를 1951년에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약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951년이 아니라 1953년입니다. 1953년에 등산 도중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이 사망을 하셨던 그 당시에 시간의 방향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걸 이제 마지막 챕터만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라 가지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후에 미망인이었던 마리아 라이언바흐께서 1956년에 출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라이언바흐는 사실 라이언바흐의 두 번째 와이프셨는데요. 아마 튀르키예에서 같이 동료였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거의 100살 정도까지 사시면서 이후에 오랫동안 사시면서 라이언바흐가 유럽에서 썼던 그런 저술들을 번역해서 출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이언바흐 생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철학이 출판이 안 됐었는데요. 1928년에 썼던 그게 이제 1957년에 출간이 되고 그리고 라이언바흐가 1920년에 썼던 그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은 1965년에 그리고 상대성 이론의 공리화 이게 1924년에 출판됐었는데 이게 1969년에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라이언바흐 전집이 독일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1970년대 후반에 라이언바흐 논문 선집이 영어로 돼서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라이언바흐는 카르납이랑 사실 동갑이었고요. 동갑이었는데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카르납과 더불어 논리 경험주의의 대표 철학자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고요.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라이언바흐가 죽고 난 다음에 카르납이 라이언바흐의 UCLA 철학과로 부임을 해서 또 철학을 계속 상징적으로 논리 경험주의의 철학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저자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이렇게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라이언 바란 철학자 이름을 뭐 처음 들어보셨더라도 어떤 이제 이번에 이제 들어보시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배경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됐는지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또 굉장히 또 뭐랄까 격동의 시기에 살았던 이제 철학자이기도 했죠. 말 그대로 이제 20세기 초중반에 과학계 내에서는 소위 특히 물리학 내에서 소위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혁명을 또 직접적으로 목도했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전후에 관해서는 이제 유대인 박해를 또 피해가지고 또 이제 미국으로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어떤 미국의 어떤 철학적 어떤 흐름 형성에도 좀 기여한 학자이기도 하고 뭐 카나과 비교해가지고 아마 이제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냥 그 높아지는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독일에 활약했던 꽤 많은 철학자들이 나치가 집권하고 난 뒤에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어떤 현대 미국의 어떤 현대 뭐 철학의 형성에 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랄까 전체적 상황도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은 또 나름대로 그 철학 외적으로도 좀 흥미로운 어떤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